여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안전하게 살고 있을까? 여자들은 행복할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여의주입니다. 한 개인이 최소한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고정 수입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긴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안정적인 삶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런 삶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듯이 안정적인 경제 상황과 한국에서 갖는 집이라는 특수성을 더해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청취자분들도 실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만의 방을 가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번 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프로 엔잡런 이지입니다. 여의주분들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의 맥을 찾아가는 소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며 살고 싶은 금정산 김타이거 금타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뜨거운 감정인 부동산에 대해 관련 전문가인 K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K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쑥스럽긴 한데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단 제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계 종사자로서 남들보다 조금 더 관련한 정보에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정보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청취자분들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저의 청자였고. 감사합니다. 나 청취자 처음 봐요, 지금 실제로. 최근 에피소드 정말 좋았어요. 그 여성들의 커뮤니티. 여성 네트워크 편. 네. 정말 저도 회사가 회사라 남초 회사다 보니까 이제 소수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때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정말 공감했거든요. 공감해 주셔서 또 감개무량하네요. 댓글 열심히 남길게요. 역시 피드백이 있어야. 그렇죠. 발전이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K님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어 보면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편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일단 저는 비혼을 결심하고 나서 집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안전하게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자신만의 공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살면서 제가 제 생활에 맞춰진 공간을 꼭 가져야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모님하고 지내면서. 그래서 그때 딱 제 공간을 꼭 마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딱 저한테 맞춤화되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딱 30대 지나면서부터 정말 많이 절실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나중에 나만의 방을 갖고 집을 맞아, 갖게 맞아. 되면 이렇게 꾸밀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머릿속에서 막 그리고 가구 배치하고 맞아. 10대 때는 또 제가 약간 또 고스에 또 빠져가지고 정말요? 침대는 철창으로 할 것이다. 진짜 취향 방향. 네, 막 그랬었는데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일단은 유학을 하게 되면서 그냥 처음으로 살게 됐었고 나가서 그러다가 이제 혼자 사는 거에 대해 맛을 좀 들였어요. 너무 좋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건 아닌데 타지로 이제 가게 돼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가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나가게 되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월세를 계속 지금 한 8년을 전전을 하면서 소름 돋았다. 건물주님들에게 따박따박 이제 건물주님들에게 좋아하네. 갖다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제가 그 혼자서 이제 원룸을 사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랑 같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 투룸 맞아. 이상을 갔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한 달 월급이 들어오면 그 거의 뭐 족족 일단 맞아. 월세 그다음에 뭐 전기세 네. 뭐 각종 공과금이랑 막 그 유지비가 그 있잖아요. 가격이 되게 크잖아요, 월세가.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유지만 해도 막 거의 100만 원씩 쑥쑥 나가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는 아 빨리 전세 가고 싶다. 아 그냥 뭐 빨리 살 생각부터 할 걸. 생각이 좀 모자랐어요. 그때 샀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샀어야 됐는데 뭐 또 언젠가는 내리겠지. 막 맨날 내린다고 하니까 언젠가 내리겠지. 하지만 먼저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전세부터 가자. 뭐 이렇게 약간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모은 돈으로 최근 2년 전쯤에 이제 전세를 들어가서 지금은 그래도 좀 돈이 지출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확 줄었죠. 이게 네. 한 거의 한 60만 원은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예. 아낀 돈을 이제 고양님들께 바치는 거죠? 집사의 삶.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은 만족하고 있는데 빨리 그 내 집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 왜냐면은 이게 뭐 전세도 그러니까 월세에서 월세로 이제 막 이동할 때도 그렇지만 전세도 결국은 2년 지나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가 저한테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맞아. 우선은 이제 그 집을 찾고 계약하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나 안 치나. 진짜 와닿아요. 전세금을 날릴 것인가 네. 말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그 일단은 높게 부르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거를 몰랐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부르는 대로 들어갔었는데 깎을 수 있다는 걸. 깎을 수 있다는 정말 걸. 좋아했겠다. 주인이 이런 사랑을 맞이하겠다. 복비도 깎을 수 있더라고요. 네? 복비도 깎을 수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하긴 맞아. 네. 저도 복비는 안 냈어요. 네. 맞아 맞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유익하다 오네. 복비를 깎은 적은 없어.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알아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약간 강짜를 놓으면서 막 이렇게 막 세게 나가야지 네. 더 깎아주잖아요. 드세지죠. 그렇게 막 신경전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고, 그리고 이제 옮겨 갈 때마다 거기 맞춰가지고 가구를 또 맞추거든요. 맞죠. 다 사이즈 재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뭐 식탁, 뭐 책장 이런 걸 다 구비를 해놨는데 새로 이사가는 집이 당연히 사이즈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풀옵션을 들어가야 돼요. 답이 나. 그거 중고로 처리하고 팔고 다시 새로 짜 맞추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맞아요. 이제는 체력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아. 이사 한 번 하고 나면은 진짜 골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그 이사 기간 앞뒤로 한 2달씩. 네, 두 맞아요. 달은 네. 진짜 막 진이 빠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늙는 거예요. 그 시즌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인테리어로 이렇게 좀 해놓고 고양이들 맞아. 그 캣워커 있잖아요. 네. 그 벽에다 박아야 되는 그런 음. 고양이들 그 뛰어노는 공간이 네. 있거든요. 그거는 제 집이 아니면은 전세이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벽에다 음. 못을 박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못도 좀 받고 살고 싶다. 역시 양님을 위해서. 그렇지. 그런 이제 의미로 내 집 마련 빨리 하고 싶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취 3년 차인데, 저는 몰랐는데, 그냥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저는 혼자 쓰는 공간이 있어야 숨통이 트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족이랑도 약간 이제 3박 이상 같은 공간에 살 수 없는 몸이 저도. 네. 아니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아, 모두가 그런 거예요? 전 또 저만 그런 줄 알고.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 좀 보통은 뭐 반나절도 못 견디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작년에 설이랑 추석 때도 저는 이틀 있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막 기차 시간 옮겨서 빨리 오고 이랬거든요. 부모님들도 이제 니 안 가나? 이러면서. 밥 차려줘야 되냐고. 막 그러시고. 그래서 그냥 제 성격이 또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햄스터들이나
동물들처럼 숨숨집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또 제가 또 심각한 집순이에요. 웬만해서 잘 안 나가거든요. 친구들이 불러주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내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서 내 공간, 내 집 이런 거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왜 실버미스, 골드미스 이런 거가 정말 되고 싶었거든요. 죄송한데 실버 미스는 뭐예요? 실버 나이 저 들어야 처음 돼요. 들어봤는데. 이게 젊은 미스인가? 굉장히 이것도 자본주의적인 시각 중에 하나인데 계급을 설마 나누는 예. 거예요? 너무해. 아씨 열받네. 브론즈 미스도 있어요? 브론즈 미스가 없어요. 브론즈 처음부터 안 와? 미스도 아니야? 너무 웃기다. 야, 이거 뭐 혹시 기준이 어떤 건지. 근데 이게 근데 진짜 제가 언제였지? 제가 한 중학교 때 나온 그런 단어인가? 이게 뭐 1억 이상부터 이제 뭐 실버 그때 당시 기준으로 뭐 10억 이상부터는 뭐 와. 실버미스고 그 이상 진짜 약간 고액 자산가 그런 분들은 잠깐만 10억 골드미스. 이상이 실버라고요? 10억이면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면은 지금 한 50억, 100억. 그때가 제 기억이 맞다면 왜 처음에 한국에 그 섹스 앤 더 시티 드라마가 들어왔을 때 네. 그때 확 갑자기 늘어난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캐리도 10억 없어요. 캐리도 10억 없다고 월세가 없는다고 그러다고. 캐리 루브텐 팔아가지고 월세 내고 이랬는데. 10억이라니 가당찮아요. 내가 근데 개념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몇 억부터 실버미스, 그 이상 모으면 골드미스. 진짜 이렇게 갑자기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나만 알고 있다고 이 단어? 아니 혹시 그 지역 차이 아닐까요? 진짜로요? 저는 부산 살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진짜요?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한 10년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거의 한 20년 차이 나더라고요. 문화가 내려오는 속도가 20년 차이가 나가지고 웃기다. 이제 슬슬 내려오려나? 늘어나는 거. 막 그때는 또 잣대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TV를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뭐 사업적으로 성공하거나 팀장님 이런 분들은 TV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되게 정형화돼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막 밥도 그냥 일반 식당에서 안 먹고 뭐 호텔 루프탑 가가지고 칼질하고 와인 먹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다. 돈을 펑펑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잔악계다 잔악계. 잠깐만 이렇게 저의 꿈이 존중해 줍시다. 일단 들어봅시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런 로망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분들은 꼭 되게 약간 복층식의 되게 예쁜 자기만의 집이 있고 어찌나 창이 큰지. 그러니까요. 햇살이 너무 잘 들어와요. 맞아. 그 집들은. 네. 커튼 한 몇 개는 달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암막 커튼이 필수인 그런 집 있잖아요. 아파트에 아니 드라마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집들. 네. 저는 항상 그런 집을 꿈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릴 때는 갖고 있던 그게 이제는 진짜 내가 실제로 그 드라마에 나왔던 캐릭터들의 나이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진짜 나도 이제 사야겠다. 뭐 꼭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내가 살 나이가 됐구나. 나 혼자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에 저만의 공간을 많이 갈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독립을 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독립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제 독립하신 분들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제 독립을 이런 식으로 해서 꿈꾸게 된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독립을 하려고 진짜 준비를 했었는데 집세를 알아보고 다시 집에 있어야겠다. 맞아요. 집세를 알아보고 집에 있어야겠다. 전세 월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릴 때는 막연하게 집세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 제가 쓰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행복주택이나 청약이 돼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저도 좀 이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집을 조금 정확하게 구하시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경우에는 저는 회사가 부산으로 이사를 온다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오면서 독립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맨 처음엔 저도 행복주택 알아봤었어요.
근데 행복주택은 제가 다니는 회사랑 너무 먼 동네에 있더라고요. 약간 부산의 일광, 정관 이런 곳에.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너무 머니까 전 차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아주 저렴한, 정말 저렴한 월세도 알아봤는데 뭐 부동산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막 월급한 방에서 살려면 최소 40만 원 생각해야지.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집 보여줘도 너무 헤름해가지고 아가씨 어차피 계약 안 한다. 잘한다. 저 방금 좀 약간 부산인이었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뭘 잘 모르잖아요. 구한 적이 없으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부동산을 가면 물어보세요. 어떤 집 찾아보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부산역 도보 10분 근처 알아보고 있고 그냥 신발이랑 같이 자기는 싫다 이랬더니 한마디로 투룸이잖아요. 네, 투룸을 갖다가 2, 30만 원을 초역세권에 얘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에서도 그냥 먹이 금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튼 그렇게 하다가 뭐 약간 운 좋게 알아보다가 1.5룸 전셋집이 그 당시에 이제 나와가지고 제 이제 대출 좀 감당되는 선에서 그렇게 나와서 조금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갚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 한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약을 했고 또 아까는 2년 정도 어쨌든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이사 갈 거. 그것도 좀 마음에 들었고. 네. 그래서 맞다. 갑자기 전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청취자님들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되는 물건 꼭 알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게 불안하니까는 저도 이번에 전세 계약하면서 그 보증보험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임대인 분들이 약간 탐탁지 않아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되게 그때 멋모를 때 구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들려고 보니까 저는 가입 불가인 집이더라고요. 안 되는 집도 따로 있어요. 안 되는 집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사는 집은 원룸이 여러 개인 빌라인데 집주인이 한 명이거든요. 그런 집은 대부분 또 잘 안 된대요. 이게 그 집주인이 하나라는 거는 이게 지금 그 등기가 호실별로 뭐 101호, 201호, 301호가 분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떼봤을 때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고 이 집합 건축물 대장은 이 빌라에 만약에 한 20호의 집이 살고 있다 이러면 이 등기가 소유권이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집합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이 건물 한 동이 이 하나의 등기인 거죠. 그러면은 이 집주인이 이렇게 단독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개별 한 호실마다 전세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죠. 보증보험 자체가. 그러면 이게 집주인은 귀찮아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죠. 네, 이 집주인은 보통 이제 이거를 쪼개는 이유가 이 소유권을 쪼개는 이유가 팔려고 쪼개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 이 감당이 불가능할 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출을 끼고 어떻게 하든 이 한 채 자체를 뭐 10억이면 10억이 됐든 20억이면 20억이 됐든 자기가 다 소유가 가능한 금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담보든 채권이든. 예, 어떻게든 끌어가지고 뭐 이 하나가 단독인 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규모의 집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 등기를 안 해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지? 네. 그 보증보험 거기 공사 거기에 전화하니까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안 된다고. 아, 예. 들으셨구나. 정말 딱 네. 정확하게 이렇게 다 근데 사실 또 들어도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그렇게 되면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그 전세금이 뭐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고 되게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거고요. 네. 요거 전에 우리가 전세 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전입신고를 하면서 하시는 거 하셨죠? 맞아요. 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그것도 이제 빨리 들어갈수록 유리하다 하는 게 이 건물 전체에 만약에 막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넘어갔을 때 네. 은행이 제1 채권자예요. 네.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에 은행이 받아갈 돈이 5억이다. 그러면 남은 돈이 5억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5억에서 이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전세금 나누는 거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정 일자가 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건물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확정 일자를 받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보험을 든 이유가 그 제1 채권자가 원래는 은행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제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그쵸. 왜냐면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보증보험이라는 거 내가 보험료를 내면서 어떻게든 이 금융권을 끼는 거잖아요. 이 금융권이 대신 내 돈을 받는 거거든요. 나는 금융권은 이 보증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현대해상이든 뭐든 걔네한테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증보험은 결국 집주인이든 누구든 이제 그 채권단한테 돈을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걔네가 대신 받아오는 거거든요, 돈을. 네네. 그러니까 그 금융권 순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걔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개인보다 순위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은행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이 집이 넘어가는 거를. 그렇겠네. 네. 그리고 개개인의 입주자한테 막 다 안 알려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모르고 있다가 은행이 제일 먼저 팍 빼가고 난 뒤에 막 알게 되고 그래서 쭈루룩 막 서가지고 약식 재판에 몇 동 몇 호입니다 해가지고 막 받아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이게 잘못 걸리면은. 예. 그래서 이거 잘 챙겨보셔야 되고, 예.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서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꼭 떼보셔서 갑구와 을구가 있거든요. 네. 갑구와 을구의 소유권 관계가 있어요. 네, 소유권 관계를 보시면은 뭐 여기는 뭐 저축은행 어디에 뭐 몇 억이 잡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자기 돈 100%가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 잘 챙겨 보시고 맞아요. 만약에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거면은 은행에서 제일 똑똑해요. 은행이 다 확인합니다. 결국엔 네. 은행이 대출 자금을 내주기 위해서는 이 집이 그만큼의 자금을 내줄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은행이 다 확인하더라고요. 네. 아까 계약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 요 정도는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부동산에서 확인하시라 이렇게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그 전에 뭐 뽑아놨던 걸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실 때는 계약하러 왔을 당일날 제 눈앞에서 하나만 더 떼주세요라고 맞아요. 그거 요청을 진짜 중요해요. 요청을 예. 하십시오. 왜냐면은 이게 등기부 등본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체결하기 전 거를 떼놓고 대출 체결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대출 이력이 없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거 지금 바로 떼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떼서 제일 최신 거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거 떼달라고 하면 다 그냥 떼주시더라고요. 의무가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사겠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일단 주변에서 이야기해준 게 1억이라는 시드를 모아야지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세나 월세를 나갈 생각이 없고 바로 매매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억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청약도 넣고 있고 이제 관심이 많아지니까 카페도 기웃거리게 됐는데 일단 조건이 만들어진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 내려놓고 있다가 최근에 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제 친구가 청약으로 서울에 집을 한 채를 가져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유니콘이 아니라 실존하는 거였구나. 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전에는 전세를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전체 때문에 전세로 대란이죠. 나가는 게 네. 네, 전세 대란이 떠나서 전세로 나가는 게 의미가 있나? 그냥 바로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되게 부끄럽긴 한데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세히 생각을 해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굉장히 뭐 몇 년 전 이렇게 최근까지만 해도 집 그냥 현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집 하면은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비싸도 뭐 한 5, 6억 정도 했었으니까 막 신축인데 바로 막 7억, 8억 이렇게 가는 집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뭐 돈 그냥 뭐 주고 사는가 보다. 대출은 잘 모르겠고. 다들 돈이 많나 보다. 맞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돈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막상 이제 30대 들어서서 진짜 내 공간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간을 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란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청약도 작년까지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청약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청약 홈에 가면은 모의로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맞아요. 있으니까 예. 네, 점수를 내봤는데 되게 안 나오죠. 낮더라고요. 네. 저희는- 몇 점 만점인데 반도 안 되더라고요. 오, 어, 반이나 돼요? 저희 반이 안 돼요. 반의 반 아닙니까? 보통? 맞아, 저희 있어요. 11점. 얼추 다 거긴 것 같아요. 비슷하게. 네, 근데 보통 되시는 분들 보면은 점수 한 65점 뭐.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가점으로는 비빌 수 아기가 있어야 하나요? 없는데 그 신혼부부 뭐 특공을 아, 노리시던지 맞아, 뭐 맞아. 결혼을 해가지고 특공은 아예 네. 그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뭐 에, 에, 특공 네, 맞아요. 1순위, 네. 2순위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처음 알았죠. 그리고 혹시나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특공 넣으실 때 제일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그 생애 최초 주택만 신혼부부 특약이 넣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밖에 안 돼요. 네, 생애 최초 주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택을 가졌다가 그러니까 막 팔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특공을 넣으려고 하면 나는 청약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아요. 네. 모르고 있으면 정말 네, 많이 아쉽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 주변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더라고요. 그런 거부터 미루기 시작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늘어났잖아요. 3년에서 5년으로. 와. 신혼부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신혼부부도 어차피 점수로 하니까 뭐 아이의 수 뭐 이런 네, 것들로 맞아요. 점수가 막 높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 3명쯤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다자녀 특공으로 넣을 수 네, 있거든요. 맞아요. 뭐 네. 그래가지고 다르고 이러더라고요. 청약 제도가 3명 나오면 네, 청약 제도가 굉장히 되게 세분화돼 있고 네. 그래서 정말 복잡하고 왜 모집 공고문 뽑으면 진짜 막 책 두께잖아요. 프린트 맞아요.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 요만해 네. 글씨. 저희 회사도 분양을 하니까 분양 시점 되면 이제 모집 공고문을 막 돌려요. 그 50몇 페이지 되는 거, 60몇 페이지 되는 거를 이제 오타도 없어야 되고 틀린 말도 없어야 되고 하니까 한 줄 한 줄 다 보고 각 부서마다 이제 보는 파트가 다르니까 다 보고 한 줄 한 줄 다 체크하고 이게 한 2, 3주 정도 피드백이 막 거쳐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반 사람들 진짜 보기 힘들죠. 저희도 보기 힘든데. 그래서 진짜 공고문 그 읽고 진짜 이해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공고문 좀 요약해 놓은 거는 그래도 있죠. 그리고 뭐 저희 무섭네. 이제 부동산 카페 이런 데 올라오죠. 아, 부동산 그런 카페 걸 이런 데 봐야 올라오긴 되겠구나.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주 접하는 거니까 보면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 봐야겠다 이런 부분 알긴 아는데 주로 보셔야 될 건 이제 몇 평대 뭐 몇 세대 분양하고 내가 특별 공급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격 요건, 1순위 요건 이런 거 따져보시고 그다음 가격대 그다음에 내가 무슨 평형을 넣을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거면 이제 배치나 향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 뭐 맞아. 중도금 이자, 네. 뭐 계약금 그분들도 이렇게 차트에 잘 에.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표. 네. 그렇죠. 저도 뭐 청약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고 당연히 특별 공급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공급 1순위를 이제 노리는데 사실 그 최근에 보니까 청약가 자체도 굉장히 최근에 나오는 부산 내에 나오는 아파트 청약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 제가 일단은 그 돈이 없어요. 다들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치 돈을 쓰고 거기는 제가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곳인데 거기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또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도 조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물건은 감정가 대비해서 80%던가요? 네. 그 정도에 나오는데 공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부동산 카페에서 뭐 공매를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 유찰시켜가지고 나오면 뭐 80%까지 떨어지고 요거 공부하셔가지고 아예 이제 옛날 물건을 사서 자기가
셀프 인테리어 해서 음. 가격을 높여서 파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정말 관련 지식이 해박하셔야 네. 속 안 썩이고 아. 근데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 너무 속 맞아. 썩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관련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만 좀 덤벼드시기를. 안 그래도 네. 그런 경매 따로 공부하는 학원 같은 네네네네. 데가 네. 많더라고요. 네네. 네, 아무튼 뭐 그냥 물건 보고 있어요. 그게 근데 보고 있다 보면은 의외로 감정가가 감정가 대비해서 실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네. 그 주변에 비슷한 평형대의 네. 비슷한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른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그 역세권 우리가 정말 좋다고 하는 지역은 확실히 오르고 있는 게 맞지만은 그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집의 실제 거래 가격을 봤을 때 그렇게 오른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거주가를 어디서 보신 거예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그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그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거 실거래 기준이란 거는 네. 신고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거래된 게 얼마에 네, 거래됐느냐 그렇죠. 예. 그 세금 때문에 막 다운계약서 작성한다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감평가라는 거는 아마 또 그 감평하는 기준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취득했던 시기. 그렇죠. 네. 그리고 법원 경매 가실 때 가격이 낮다고 해서 막 유찰이 여러 번 돼가지고 가격이 막 내려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보시면 네. 제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미 이제 전세를 끼고 샀다가 이제 자기가 이게 안 돼가지고 물건이 넘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전세 임차인은 살고 있어요. 그럼 난 전세를 끼고 그렇죠. 사야 되는 거예요. 사더라도 이 전세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많아요. 법원 경매로 이렇게 집을 사서 못 쫓아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임대차 보호법 바뀌면서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요거 아마 이제 전세 계약까지 확인을 하시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잘 찾아보면 괜찮은 물건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위험성들도 되게 산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물건을 볼 그렇죠. 때 이제 진짜 봐야 보시면. 되는 조건이 많네요. 그쵸. 예. 예.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돈이 많았으면. 부동산 알수록 무섭죠. 그걸 알아야 되는 아니 진짜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계속 제가 가진 자산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집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거의 매일 저는 제 현재 자산과 제 향후 5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그냥 커피 마시듯이 맨날 하는 생각이 그런 건데 예를 들자면 뭐 지금처럼 회사를 다녔을 때 얼마를 모을 수 있고 다 때려치고 알바할 때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고 내가 몇 년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전문직이라든지 공무원으로 전향하면 얼마를 내가 모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 미래에 대한 정말 많은 가설을 세우고는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좋은 가설을 세워도 제 수준에서 당장 몇 억의 집을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살 만한 돈은 절대 못 모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저도 딱 깨닫자마자 나디아님처럼 그 경매, 금매 물건 잘 사는 요령 이런 거를 그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서 열심히 막 나름 어깨 너머로 배우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뭐 배경 지식을 쌓아도 돈이 그만큼 이렇게 배경 지식이 쌓이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약간 박탈감도 들고 막 왜냐면 그런 카페에 가면 엄청 막 자기는 이거 지금 뭐 사가지고 6개월 만에 몇 천만 원 벌고 이런 글을 보니까 마음만 되게 조급해지고 맞아요. 답답하고 그런 마음에 그냥 글을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은 저 30대 비혼녀입니다. 회사 근처 나홀로 아파트 24평짜리 2억 있는데 이거 풀대출로 사요 마요 이렇게 올렸더니 거기 계시는 되게 막 아저씨 아주머니 분들이 막 아가씨 그거 사는 순간 인생 진짜 꼬인다고 놀랐는데 저는 네. 그냥 위치만 봤거든요. 위치도 뭐 회사에서 가깝지만 평지고
있을 거 다 있어요. 병원도 있고 큰 마트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 싶었는데 걸어서 역도 10분 만에 갈 수 있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아무리 아파트여도 500세대 미만 사면은 값이 정말 안 오르고 그냥 그 돈인 거라고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댓글로 보면은 그리고 그 말씀도 했다. 나홀로 아파트는 전세를 주려고 대부분 구입을 하는 거지 아가씨처럼 진짜 막 나름대로 이제 자산을 불릴 목적으로 가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도 막 댓글 달아주시고. 그쵸. 나홀로 아파트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네, 맞아요. 네, 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거의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거든요. 업계에서. 나홀로 아파트가 네.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진짜 그러니까 또 한 동 더 있는 맞아, 거. 맞아. 네. 네. 무슨 뭐 맞아. 이 브랜드 얘기해야 되나? 이거 삐리리 할 수 있어요. 네. 뭐 약간 그런 예. 이게 이해는 하셨죠? 한 방에 이해되는 단어. 그래서 저도 이게 네. 막 왜냐면 맨날 보면서 네. 되게 저런 괜찮지 않나? 이름도 네. 괜찮아 보이고 네. 실제로 되게 안 내부가 되게 좋아요. 살기 괜찮게 돼 있죠. 정말 거의 다 네. 최신형으로 딱 이렇게 네. 빌트인으로 다 돼 있고. 혼자 살기 괜찮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보통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 했더니 막 댓글이 한 40개 달렸어요. 말려야 돼. 되게- 이거 말려야 돼. 이거 아니야. 그것도 풀대출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엄청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그거 보고서 저는 사실 그냥 풀대출 되게 그냥 막연하게 뭐 갚으면 갚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막 이거 당장은 이자랑 원금 조금 내도 아가씨 이거 2, 3년 되면은 거의 뭐 자기 월급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낼 수 있냐고. 그게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값 절대 안 오른다. 절대 하지 마라. 청약 무조건 해라. 청약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넣으라고. 습관적으로 넣어야 돼요. 청약은 그러니까 입지 따져보지 말고 뭐 따져보지 말고 그냥 어디에 청약 떴다 그러면 뭔지 물어보지 말고 그래요?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맞아. 진짜요? 그러고 있어요. 맞아. 그런 댓글이 20개가 넘더라고요. 청약 제가 그냥 거기 글에도 썼거든요. 제가 가점이 21점인데 저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최저가 막 40 몇 점인데 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희는 추첨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알았거든요. 추첨제가 있구나. 그래서 네네. 하라 그래서 그냥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청약하는 게. 네. 그래서 그냥 그래 뭐 내가 돈도 없고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해보자. 해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계적으로 청약을 했어요. 맞아요. 네, 알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기다렸다가 그냥 이렇게 항상 청약하고 했더니 그럼 그냥 뜰 때마다 들어간 네. 거예요? 저는 위치는 안 보고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넣었어요. 울산도 넣고 막 난리 나뉘었어요. 네. 울산까지? 네. 울산이 저희가 1순위가 돼요? 네. 되구나. 대구가 안 되고 그 경남, 울산, 근처가? 네, 양산 이런 데도 되고 되긴 되더라고요. 김해도 될까요? 네, 돼요. 그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부울경 지역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파다가 정말 몇 달? 진짜 좀 오래 했는데 그래도. 올해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몇 개월 하다가 우연히 회사 근처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진짜 정말 부산 네티즌들 감사합니다 이 생각.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약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제 친구가 청약을 넣었다가 취소를 했는데 거기가 아파트가 몰랐는데 그냥 원래는 사람들이 다 사는 곳이래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청약으로 나중에 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뭐 청약을 넣은 게 아니라 사람들 입주해 있는 사람들 있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청약을 넣은 건데 제 친구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넣었는데 자기밖에 안 넣었대요. 당연히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아니요, 근데 그게 진짜 미쳐. 혹시 최근이었어요? 최근은 아니었어요. 최근은 그 약간 산 쪽에 있고 주변에서 다 그냥 포기해라. 그 집 사는 거 아닌 것 같다. 이래서 포기를 결국 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상황이거든요. 있구나. 이렇게 되면 청약 통장이 날라. 그러니까요. 사실 네, 제가- 너무 아깝다. 제가 당첨된 네. 데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되게 외진 곳이라서 다들 거기는 좀 그렇다. 많이 오래 들고 있어야겠네. 이렇게 되게 우려를 했지만 아까 청약 통장을 버리느니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근데 굳이 좀 지역 보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궁금한 게
청약을 이렇게 막 넣잖아요. 그러면 만약 그러니까 마음대로 넣었는데 위치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데인데 그냥 청약이 떠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당첨이 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미 이 통장을 써버린 거예요. 당첨되는 순간. 음. 근데 내가 계약으로 이어지면은 네. 이거 분양권을 갖다가 전매를 할 수 있어요. 분양권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법으로는 부산 지역은 기준으로 하자면 6개월간 전매가 금지가 돼 있어요. 네. 그럼 내가 계약을 하자마자 6개월 동안은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팔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만약에 이 지역이 되게 핫했던 지역이다. 그래서 분양권을 뭐 사고 파는데 피가 붓고 이런 지역이다 하면은 뭐 내가 말 안 해도 뭐 부동산에 살짝만 얘기해놔도 네. 모델하우스 보러 가면 앞에서 명함 막 나눠주시잖아요. 네. 받기만 해도 막 10몇 장씩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뭐 몇 군데 얘기해 놓으면 당첨됐다. 네. 그날 바로 얘기해놔도 그 날부터 전화가 와요. 아. 얼마에 사겠다. 6개월 뒤에 얼마에 사겠다. 6개월 뒤에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그 대신 세금이 있어요. 네. 저희가 실거주를 안 했고 그리고 지금 당시 기준은 1년 이내 네. 그러니까 보유 1년 이내에 팔면 55%인가 저희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55%요? 수익의 55%. 와, 맞아요. 반인데? 네, 만약에- 이상인데요? 그래서 근데- 실거주 해야 돼요. 근데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반은 벌었잖아요. 네. 아 맞아, 그건 그래. 네, 맞아, 불로소득이 앉아서 번 건데. 반인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정말 청약 통장을 날린 것 네. 치고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진짜 많이 붙네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집으로 지금 투기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예,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감정 사이클이 있다고 있는 생각하네요. 기준 자체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는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이 6월 10일 대책으로 발표된 거에 따르면 광역시들도 분양권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 부산도 이제 8월 말까지라고 아마 기준이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2년, 3년으로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죠? 분양권 전매를 아예 이제 전매 기간을 정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2년, 3년이 아니라 아예 분양권 매매를 못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8월 말까지 분양되는 것만 적용을 안 받고 9월 이후는 적용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의 지침이 아직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핫한 거제 2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의 마지막 이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일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9월 25일, 9월 25일 아마 1순위일 거예요. 여기에 뭐 카더라라는 얘기로 뭐 부산에 있는 청약 통장 다 들어올 거다, 뭐 40만 개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률은 막 예. 말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실거주자만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규제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약 그 얘기하셨을 때 또 그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청약 통장을 날리지 않으려면은 일단은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보통 집값의 한 10% 정도를 30일 안에 이제 계약을 하고 그 그걸 계약금 말씀하시는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고 보시고 들어가야지. 진짜로 그냥 막 넣었다가 통장만 날리면 너무 있을 거야.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전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6개월까지 이자가 감당 가능하시면은 신용대출 땡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뭐 5억 한다 그러면 5천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분양권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저희는 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근데 위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하고요. 작년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아예 정부가 정해져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분양가를 정부가 정하겠다라고 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지역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분양 공고를 이제 구청이나 관에 이제 접수를 할 때 분양가가 정해지는 심의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막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가지 항목들을 넣어서 뭐 우리는 이걸 더 좋게 해주겠습니다. 뭐 저걸 더 좋게 해주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땅을 얼마에 샀느냐 뭐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따져가지고 분양금이 정해지고 이 분양금이 정해질 때 분양권 전매 기간을 몇 년까지 할 거냐가 같이 정해져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큰 지역일 경우에는 거의 뭐 풀로 뭐 8년 뭐 이 정도까지도 정해지고 그럼 8년이란 말은 그냥 아예 전매가 안 된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까지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업계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건설사들도 땅을 사고 뭐 기본 건축비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뭐 더 이상 못 올린다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땅값에 의해서 분양가가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땅값이 이제 주위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면 땅을 파는 사람들도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조금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토지대가 상승을 할수록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월급은 같이 안 오르는. 그러니까요. 씁쓸하다. 맞아요. 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다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을 활용해 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들 청약 카페 들어가셨으면 아시겠지만 용어가 너무 많고 일단 우리가 익히 알던 용어인 아파트 평수는 뭐 27평, 32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공급면적, 전용면적 등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소한 명칭이 어려운 것은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파트 평수 계산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K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희가 가장 흔하게 이제 보는 게 뭐 내려서 가면 84A, 84B 계장이 흔하게 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국민주택 규모가 8호 밑으로 8호 미만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면세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크게 뽑을 수 있는 그 범위 면적이 84기 때문에 84가 제일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면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거제 2구역에 84A를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평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본식 잔재예요. 네, 저희가 보통 뭐 3.3m 제곱은 1평, 뭐 한 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3.3을 하시는 것보다 곱하기 0.3025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시고요. 네, 미터 제곱에서 곱하기 0.3025 했을 때 나오는 계산기 있어야겠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평이라고 저희가 늘 부르는 그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84액이라고 표현되는 게 전용 면적이 84. 그러니까 80 지금 제가 뽑아온 거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 84A가 84.826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면적법에 따라 이제 마감 치수선 안쪽으로 해서 산정돼 있는 면적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보통 공용 면적을 더합니다. 공용 면적이라는 거는 지금 28.9065라고 지금 거제 2구역 84A 같은 경우에는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층에서 우리는 여러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홀을 같이 쓰거든요. 계단실, 뭐 엘리베이터 홀, 그리고 또 이 세대와 이 세대가 붙어 있을 때 벽체를 공유하고 있는 면적들이 있어요. 자기들 전용 면적 안에는 벽체 면적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마감 치수만 들어가니까 벽체 면적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벽체를 공유하고 있는 이 공유 면적들, 이런 면적들을 뽑아서 이제 세대별로 그 한 층을 쓴 세대가 서로 나눠서 가지는 면적들, 이게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을 우리는 보통 공급 면적이라고 부르고 지금 113.7326m 제곱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평으로 변경했을 때 아마
한 34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예. 예, 34.78평 정도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84 정도라고 하면 34평에서 35평 정도가 될 약간 기본 예. 30평대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뭐 평보다는 아무래도 일본식 잔재니까 예, 미터 제곱 표준 단위가 이제 미터 제곱으로 쓰는 거를 보여야 되네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59A도 많이 보실 거예요. 59A가 이제 소형에서 최대한 이제 방 3개 뽑을 수 있는 거의 예, 딱 그 플로트 타입 제일 작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59A도 아마 상공이호 하면 24평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59A는 우리 흔히 부르는 24평에서 25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84는 이제 34평에서 35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막 면적표를 보시다 보면은 기타 공용 면적을 다 더한 면적을 우리가 계약 면적으로 쳐요. 계약을 하러 가면요, 막 계약 면적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115, 막 훨씬 크더라고요. 네, 34평 이런 게 계약 아니에요. 면적이. 근데 내가 결국에 계약하는 면적은 지하 주차장이나 뭐 커뮤니티 시설 이런 뭐 도서관, 헬스장, 노인정, 뭐 어린이집 이런 부대복리 시설들이 있으면 이런 시설들을 다 모든 세대들이 공유 면적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예. 그런 면적들을 다 가지고 간 면적을 계약 면적으로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발코니 확장 면적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법적으로 면적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발코니 확장 면적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여기 그럼 계약 면적 안에도 그 포함되어 있지 발코니 않아요. 면적은 없는 예. 거네요. 서비스 면적. 예. 존재하지 않네요. 예, 존재하지 않는 면적이죠. 그 대신 발코니 확장비를 받죠. 그렇죠. 발코니 확장비를 따로 산정을 해서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제 뭐 포베이가 유리하다. 발코니 확장 면적을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보통은 대부분 요즘 만드는 신축들은 이미 트여 있는 거죠. 거의 옵션이 있나요? 거의 기본형, 확장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본형, 확장형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계약상. 근데 기본형으로 선택했을 때는 방이 너무 좁아서 아마 못 쓰실 거예요. 그때는 거의 뭐 침대 하나가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은 방에. 암묵적인 디폴트 값이. 보통 이제 뭐 확장을 안 하고서는 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들 확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보통 이제 있어야 된다, 베란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발코니 있는 집들이 제법 있긴 있더라고요. 옛날 집들 가보면 이제 발코니가 있지. 요즘은 이제 다 확장하는 게 아예 디폴트 값이 돼버렸는데 예전에는 확장하는 게 적법하게 된 지가 그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전 집들은 이제 확장이 안 돼 있는 집들이 많죠.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59A랑 59B가 있잖아요. 이 네. A, B의 차이는 뭐예요? 요거는 편의상 붙인 거예요. 평면이 다르니까. 모양이 에.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똑같은 평면이라도요. 이 뭐 피트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그 뒤에 면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무조건 A, B로 해서 나눠줘야 돼요. 결국에는 계약 면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나중에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많은 나눠주면. 거는 막 D까지도 있고 엄청 많이 이렇게 맞아요. 예. 평면이 다르거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타입을 따로 빼줘야 됩니다. 근데 집값에도 조금 영향을 주긴 주겠네요. 그쵸. 이거는 줄 수밖에 없는 게 최종 계약 면적에 따라 대지 지분을 또 나눠 가지거든요. 대지가 총 100평이다. 그러면은 이 계약 면적을 전부 다 더해서 이 계약 면적 전체 전체 연면적분의 내 계약 면적을 이제 분배해서 들고 가게 되거든요. 대지 지분도.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혀 있네요. 네, 맞아요. 네. 면적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는 집을 제가 평생 가져가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빌라든 아파트든 상관없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근데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 가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집을 매매할 때 어떤 점을 보면서 찾아갈지
그런 걸 생각해봤는데 저는 일단은 학교를 좀 끼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 혼자 살 거니까 17평 뭐 이래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4평형으로 매매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바뀐 게 17평은 사실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24평형으로 하면은 이게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만약 현금화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4평으로 하고 이제 뭐 학교를 한번 껴야겠다 이런 거를 생각을 했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뭐든 다 컸으면 좋겠지만 한 이 정도면 제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들 자기만의 기준이 있나요? 저도 사실 아직 집을 매매해본 경험은 없어서 진짜 온전히 이론상으로 습득한 기준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세대수는 사실 제가 300세대를 생각했는데 아까 금타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맞아요. 5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그리고 초등학교로 품은 단지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인프라 개발 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론상으로는 이제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 요소를 충족하는 30평대 아파트였으면은 하는 그런 소망이니까요. 네네네.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 인강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이 집을 매매할 때는 본인이 사고 싶은 집을 보지 말고 앞으로 오를 만한 잠재성이 있는 그런 저평가된 데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차익으로 플러스 원금으로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데를 그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거 들으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여태까지는 집을 진짜 보면 나 여기 가서 살고 싶다 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막 찍고 뭐 하트 누르고 그렇게 골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집보다는 일단 조금 차익을 볼 수 있는 데를 먼저 가서 거기서 이제 남는 돈으로 정말 한 뭐 50대, 60대 되면 가고 싶은 집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또 선택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실거주를 목표로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조건, 이제 요거를 좀 네. 집값의 맞아. 방어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세대수 얘기하셨던 게 중요한 게 3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1000세대 이상일 때 들어가는 법적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법적으로 많이 해줘야 되고, 많이 해줘야 되고. 예,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300세대일 때는 안 들어가는 범죄 예방 같은 경우에 범죄 예방 보고서가 500세대 이상일 때는 들어가야 되고요. 300세대 안 되겠다. 아니 뭐 지자체별로 이제 심의사항들에서 뭐 기본적인 범죄 예방을 받아온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범죄 예방이라는 거는 뭐 5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달고 뭐 지하 주차장의 조도를 조정하고 뭐 이런 보고서 계획서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찰청 협의를 가요.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지방경찰청 협의를 가서 뭐 협의를 돌고 얘는 계획이 범죄 예방에 대한 계획이 돼 있구나. 흔히 뭐 세피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계획을 이제 체계적으로 한다. 이 차이인 거고 보통 이제 저희가 뭐 CCTV 안 달아주는 아파트가 없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이제 법적 기준에 맞췄는지를 이제 허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에 따라 이제 다른 거고요. 또 1000세대 이상 들어가면 저희가 뭐 장수명 주택 인증이라고 해서 뭐 친환경 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등급이 또 이런 거 더 많이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이제 자재나 뭐 설비에 대해서 얘기 드렸다면 그거 말고 커뮤니티 시설도 확연히 달라지죠. 아무래도 그리고 살 때도 정말 좋은 게 관리비가 적게 나오죠. 네,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아마 제일 좋으실 거예요. 대단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집값 방어에 유리하다는 게 보통 대단지로 가면 브랜드가 이제 좋은 브랜드일 경우도 훨씬 많고요. 왜냐면 이제 대단지를 간다는 거는 이제 금융권이 좋은 건설사에서 지었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경우에 떨어지지 않을 조건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의 뭐 1군 브랜드 보통 이렇게 같이 가니까 1000세대 이상이다 하면 완전 거의 그냥 먹고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입지 조건을 따지는 거니까 그렇고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그쵸? 이 제일 핫한 조건이죠. 초등학교인 네. 이유가 있나요? 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뭐 대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는 그거를 보셔야 되는 게 제일 청약해서 그 아파트 딱 많이 들어가는 실 입주하는 세대 요건을 보시면은 저희 비원 들어가기 힘들죠. 아, 그쵸? 근데 이제 신혼부부나 자녀 한두 명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할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자기네들이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살 때를 이제 생각하고 보면 이제 애들 통학로가 잘 돼 있는 뭐 도로를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제일 인기가 좋은 거죠. 왜냐면 신축 아파트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세대들이 이제 그 나이대 세대들이니까요. 아,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 살 때는 무조건 역세권.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은 사실상 걸어서 15분 내에 이제 여기 있는 거. 버스 타고 노노. 이거랑 그다음에 서울이랑 가까운 아파트가 제일 가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쵸. 네. 아무래도 경기도권은 강남이랑 네. 얼마나 가깝냐. 맞아요. 강남, 네. 광화문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냐. 이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데 부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추가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평지. 그 다음이 오션뷰. 특수 조건. 보니까 막 되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 많이 나왔지만 일단 뭐 최소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파트 가치가 있다. 탑 5로 그 이제 가중치를 매겨보자면 첫 번째 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일단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 두 번째는 아까 또 맞아. 아까 나왔는데 큰 길 건너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 이건 뭐 제가 사실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집값 방어에 가장 네. 네, 그 도로 하나 두고 아파트 이렇게 두 개 있으면은 되게 차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뭐 단지가 네. 어떤 단지는 길을 안 건너는데 초등학교 옆에 있다 이러면은 그 가격 도로 차이. 건너 단지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큰 길을 안 건너고 네. 위험한 길을 안 건너고 애들이 이제 갈 수 있는 등교할 수 있는 있다는 거. 왜냐면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아, 건너시나요? 저희 집이 건너는 집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그 단지 내에서 바로 초등학교로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가 있는 아파트를 뭐 최근에 분양하는 거 봤는데 광고를 뭐 초품화 이렇게 해요. 맞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름 너무 너무 잘 뭐,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예. 그리고 셋째, 이제 뭐 병원, 큰 병원, 마트, 식당 이런 편의시설이 많은 곳. 근데 여기서 넷째, 중요한 건 이런 편의시설이 많으면서 번잡하지 않은 곳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도 의외로 서면은 그렇게 또 주거시설로 그렇게 마땅치 않죠.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좋은데 네. 그래서 느꼈어요. 아 이게 또 다르구나 사람들이. 그런 거랑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평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저는 좀 가치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처럼 이제 자신의 집을 생각할 때 여러 조건을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집이 정말 큰 자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치가 하락하지 않길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집값을 조금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입지적인 요소 말고도 건축의 구조가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특히 저번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아파트, 빌라 등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건축의 구조는 필로티 구조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PR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처럼 특정 구조가 무조건 안 좋은 것인지 약간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요즘 건축하는 것 주변에서 보면서 지나가면은 필로티 구조가 그래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할 때도 아침과 저녁을 나누어서 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볼 때 좀 살펴봐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필로티 구조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지진에 취약하다는 거는 일단 구조 자체가 불안전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필로티 구조가 취약하다는 거는 지금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들, 뭐 5층에서 뭐 한 7, 8층 정도? 네, 다주택 빌라들은 대부분 보면 1층에 주차장이 있고 필로티 구조가 있고 그다음 위에는 이제 주택
들이 이제 주르륵 지어져 1층에 있는데 뻥 뚫려 있고 예. 주차장 이런 있고 것도 맞아. 주차장 예. 있고 그 2층부터 시작하는 예. 그런 건물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규모의 빌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빌라들이 지금 구조가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 빌라들이 취약한 이유가 밑에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기둥 형식으로 구조를 풀어야 되고요. 위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기둥이 올라왔을 때 평면 구성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형식을 벽식으로 바꿔버려요. 벽이 구조를 받는. 네. 그러니까 하중을 벽이 받는 거죠. 그러면은 벽이 계속 하중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바뀔 때 기둥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구조가 전이가 된다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요 전이되는 이 전이층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저희는 트랜스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건데 지금 아파트에서는 보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트랜스퍼나 이런 부분을 요즘은 거의 심의에 가게 되면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예, 지진 이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심의위원들이 부분적인 트랜스퍼라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예, 전이층에 있는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철근량을 진짜 1.5배로 막 이렇게 강하게 아니면은 특수 전단벽이라든지 막 이렇게 이제 강한 조금 더 많이 강한 구조로 해서 보강을 해서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아파트나 기본적으로 뭐 21층 이상의 심의를 받은 건물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라들이 문제겠죠. 그때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대부분 이제 전파됐던 게 이제 빌라들인 경우가 조금 많긴 했었거든요. 네. 제일 취약한 이제 구조가 빌라 한 5에서 7층 정도의 1층은 주차장 필로티 구조고 위에는 벽식 구조로 전 2층이 있는 빌라들이 조금 취약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빌라라도 똑같이 밑에가 기둥식인데 위에 건물도 같이 기둥식이면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네네. 구조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전이가 되면은 지진이 왔을 때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기둥이 얘네는 이제 움직이다가 얘 전이되는 층에서 충분히 이 하중을 못 견디고 얘가 뚝 부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이층이 있는 경우에 되게 불안하게 되거든요, 지진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아파트나 빌라를 볼 때 이런 건물의 안정성은 어떻게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에서는 그런 말이 없던 것 같아가지고 불인이는 옵니다. 이게 아마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뭐 지진 내진 성급을 몇 등급 받았고 막 이런 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아마 최근에 2층 이상 건물은 다 받게 돼 있거든요. 네, 필수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필요티 구조라도 얘네는 구조 계산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 계산 없이 지을 수는 없거든요. 2층 이상 건물에. 네, 그래서 아마 다 구조 계산 받고 괜찮은 건물이라고 뜨긴 뜰 거예요.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보기에 하지만 자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제 다 괜찮아요. 왜냐면 허가가 다 나서 구조 계산서가 다 들어가고 지어진 건물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지진이 이렇게 올 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지금 뭐 모든 기준들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이제 점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정해놨던 기준보다 더 세게 오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예, 최근에 뭐 태풍 때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이게 유리가 깨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풍압 실험 안 받았다, 뭐부터 뭐 그렇게 하는데 다 내진, 그러니까 맞아요. 풍동 설계를 안 해가지고 그게 건물이 너무 흔들려서 막 어떤 집은 샹들리에가 계속 막 이렇게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가지고. 근데 그 풍동 실험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받는 기준 자체에 다 법적 기준에 다 맞게 했는데. 예, 근데 그게 그 이상으로 와버리니까 이제 기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지었던 건물은 그 당시 법에는 맞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법이 그 기준 자체가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얘기를, 관련 전문가들이 막 얘기를 이제 문제점을 언급을 계속해서
기준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와중인 거죠. 이제 막 그러면 살면서 자연재해는 이렇게 계속 세지니까 우린 계속 당할 수밖에 잠깐만요. 너무 왜 갑자기 둥스레이 생각나지? 잠깐만. 지구 온난화로 막으면 돼요. 너무 먼지 같은 인간들이라.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안전한 집이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제가 너무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네. 집이 없어서 뭐 불안해요. 네. 그리고 막 요즘 층간소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뉴스 맞아요. 보니까 구구단도 옆집이랑 할 수 있고 심지어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신축을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신축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게 이것도 구조랑 좀 상관이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벽식 구조라는 게 있고 기둥식 구조라는 게 있어요. 벽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있고요. 기둥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벽이 하중을 지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층에 있는 바닥에서 벽을 타고 소음이든 진동이든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드럼처럼 울리게 네,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래서 윗집 진동 소리가 벽을 타고 내려온다. 이게 맞는 말인 거죠. 맞아,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예. 이게 이제 벽식 구조의 제일 문제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마 80년대 후반부터 벽식 구조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기둥식 구조는 반면에 윗집 바닥에서 밑에 집으로 내려오는 와중에 모든 구조를 중간에 보가 한번 받아주고 이 보가 또 기둥을 통해서 하중이 내려와요. 그리고 중간에 칸막이 벽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경량 칸막이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타고 내려오는 얘가 기둥까지만 연결되고 벽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재료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동이 타고 내려오다가 끊기는 거예요. 벽에서는. 예. 보라는 게 천장에 있는 그 힘을 받아주는 예, 그 부재입니다. 가로로 이렇게 예. 되어 있는 예. 그런 거죠. 부재고 네. 요거는 아마 저희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네. 천장 안에 숨어 있는 부재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조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이게 구조식이라고 하더라도 보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보가 없는 뭐 무량판 구조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평면을 보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어디 기재돼 있고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아마 RC 뭐 구조 형식 이렇게 해서 라멘 구조, 라멘 구조라거나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뭐 RC 형식이라고 돼 있는 거는 다 기둥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쿵쿵 울리는 소음에는 되게 좀 강해요. 근데 얘네도 이제 경량 벽체를 썼기 때문에 이웃집과의 벽을 아마 경량 벽체로 쓰는 데는 잘 없긴 해요. 잘 없긴 한데 간혹 가다가 뭔지 알 것 같아. 본 적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옆집이랑 사이에 이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이 벽이 아니라 경량 구조 벽체로 돼 있으면 이제 옆집과의 소통이 가능한 집도 있을 수도 있고. 사기꾼이에요, 완전. 저는 그때 옆집에서 밥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수저 달그닥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 옆방 아니에요? 같은 집 사시는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진짜 소름 끼쳤는데 와. 수소 때도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는 와 이거 이 건물 지은 사람 진짜 완전 와 이거 완전 사기꾼이 잡아 넣어야겠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주로 네. 뭐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은 원룸이나 뭐 투룸 요 정도를 다니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아파트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국토부에서 이제 지침을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예. 뭐 워낙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아예 이제 준공시 이제 다 지어지고 나서 소음 충격 데시벨을 측정을 한다 이런 기준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성능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들어가는 충격 흡수 방지제에 대한 성능 평가만 했었는데 이게 구조가 뭔지
이 슬라브 두께가 얼만지, 어떤 강마루가 들어가는지, 대리석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 이제 소음 기준이 다 다른데, 그거를 단지 중간에 들어가는 이 두께 얼마짜리 충격 방지제가 모든 걸 다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다 지어지고 나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방법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막 인터넷 보니까 막 짤들도 많이 나오고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우퍼. 그 노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 해본 적 있어요. 9,000원 우퍼가 있대요. 해본 적 있으시대요 여기. 여기 한국 말고, 네, 예전에 잠깐 저도 유학 시절에 옆집이 너무 그런, 몰라요. 다 이렇게 울리는 집이어가지고, 쿵쿵 했는데 말을 안 듣길래 우포로, 하루 만에. 하루 매우 만에요? 매우. 하루 만에.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해. 클럽은 막 계속 그러거든요. 하루 만에. 통하는. 효과 있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이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 친환경을 위해서 이웃 간의 소통을 위해서 그 대문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투명하게 만든 집이 있어요. 현관문. 현관문을. 투명하게 무슨 말이에요?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뉴스로 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밖이 보여. 현관문이랑 투명하다는 말이 들어도 나 그래서 그게 뉴스에 막 탔어요, 그때. 그 임대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지었냐 하니까 뭐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막 사시는 분들이 인터뷰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이번에 본 거는 콘센트에서 물이 흐르는 걸 봤고. 저도 봤어요. 네. 맞죠? 그래서 저는 더 그랬기 때문에 신축을 못 가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임대 아파트 이제 지어가지고 청약 넣으신 분들 막 들어가고 이랬는데 내 집에서 콘센트에서 물이 나오고 소통을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을 원하지 않는 하니까 소통. 신축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있을까요? 극단적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투명한 방화문을 주문을 해서 들어오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안 쓰는 방화문이잖아요, 보통. 네. 그럼 특별히 제작 주문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면 더 비싸지 않나? 그니까. 을 강제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건 좀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관문은 방화문이어야 되거든요. 방화가 돼야 돼요. 방화 성능 등급을 받은 것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투명한데 어떻게 되지?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신소재 방화가 되는 투명문. 진짜 혁신적이다. 소통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이거 준공을 어떻게 받았지? 와. 좀 신기하긴 한데. 예. 근데 하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막 말이 많잖아요. 막 부실 아파트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이제 선시공 후분양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이제 뭐 하자 소송은 요새는 아예 이제 입주 전에 뭐 카페 같이 이제 막 만들어져가지고 아예 사전에 이제 입주자 대표를 선정해가지고 건설사랑 이제 뭐 소통해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쪽 파트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 소송을 많이 진행하세요. 아예 이제 그것만 따로 하시는 법인들도 따로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자 소송만 따로 하시는 법인들 따로 있고요. 돈이 되나 봐요. 그러네. 2-30억 뭐 그냥 맞아요. 다시 나오는 네. 삐리빅. 네. 2-30억씩 그냥 막. 네. 그러니까 도서랑 안 맞다. 뭐 이걸 왜 해줬느냐. 더 해줄 것도 문제가 돼요. 더 좋은 걸로 해줘도 문제가 돼요. 그냥 도서대로 안 했다. 이런 그냥 딱 거죠. 맞춰서 해야 되는 네, 도면대로 안 됐다. 뭐 요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요새는 하자 소송 관련해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준공 전에 검토를 하는 용역도 이제 생기기 그 예정 때는 생겼지만 이제 훨씬 더 활발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또 지침을 마련해서 이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법령이 변경됩니다.
그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입주자 점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준공 나기 전에 내 아파트가 몇 동 몇 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여기 네가 살 집이야. 잘못된 게 있니? 체크를 한번 해보겠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계약한 사람들을. 그럼 가가지고 뭐 스티커를 줘요. 막 붙여요. 잘못됐는데 여기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뀐 개정법에 따르면 2회 이상 무조건. 그리고 아마 45일 동안 입주자 점검이 가능할 건데요. 요 입주자 점검이 끝나기 7일 전까지인가? 아마 이 사람들이 체크한 사항들을 하자 보수를 무조건 다 해주고 그 입주자가 오케이 하고 난 뒤에 서류가 발급돼야만이 준공이 날 수가 있는 걸로 법이 바뀌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 1월일 거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집을 분양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예, 그리고 내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 진짜 네, 다 있구나. 네. 혼자 안 가고 네. 좀 전문가 좀 잘 전문가. 아시는 분이랑 또 같이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주위에 전문가들을 데려가시던지 아니면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인터넷에 치시면은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입주자 카페 보통 이제 그 전에 만들어지니까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봐야 되는지 쭈르륵 조금 정보를 얻으실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 확인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사게 되면 사람들은 리모델링을 제일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각자 선택하는 구조도 있고 디자인도 있는데 다들 자신의 집이라면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집에 대한 로망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집이었으면 좋겠네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있으면 네, 좋겠다고. 있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번에 청약 준비하면서 판상형? 평상형? 판상이요. 네, 판상형이랑 타워형이란 말을 아예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구조를 얼른 봐도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이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구조가 다를 뿐이지. 이런 게 장단점이라든지 뭔가 그 해 트렌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이게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오래된 아파트들 보면요. 이렇게 쭈루루 복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막 10개의 집이 길게 막 이렇게 막고 이렇게 쭉 돼 있는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복도식으로 네. 길게. 근데 요즘은 안 보이죠, 그런 게. 그렇죠. 예. 근데 제 친구 2년 전인가? 네.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얼마나 길어요? 그 긴 거는 제가 체크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복도형으로 그 집이 행복주택이거든요. 아. 그 라인만 그렇게 뺐더라고요. 그게 행복주택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민영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새는 허가가 안 돼요, 그렇게. 아, 진짜? 네. 왜냐면 그렇게 길게 조합을 뺄 경우에는 일단 경관에서 요 도시에 관해서 도시의 경관들을 많이 챙기거든요. 네. 예, 예. 부산시나 어디에 이제 짓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올렸을 때 얘네는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 도시의 통경축을 해친다라고 해가지고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호 조합 이상을 아마 못 짓게 돼 있는 걸 부산시 아마 디자인 세칙에 있을 거예요. 주민의 경관을 위한 게 아니고 도시의 경관을 위한 거고, 예, 뭐. 그러면 그렇게 한두 개만, 그러니까 큰 건물만 통째해서 될 게 아닌데. 근데 모든 지어지는 건물을 그렇게 규제한다 이렇게 네. 하면 너무 심한 법적 제한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아마. 예. 근데 그렇게 한 것 치고는 너무 별로인 것 같네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신경 쓰는 줄도 몰랐네요. 도색하면서 아파트 색깔 바뀌어 막 이러길래 그냥 알아서 하나 보다 했는데. 네. 예전에 어벤져스에 그 한번 그 한국 경관 나온 적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별로여가지고. 색감이 왜 이렇게 도시가 안 예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죠. 근데 이게 저희는 부산에 살아서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부산 이쁘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 색적인가 봐요. 예. 그 뭐냐 어린 왕자 있는 거기 그 동네 있잖아요. 감천. 감천도 아, 너무 아, 좋고. 뭐 부산이 좋긴 좋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판상형은
아마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3호 조합 이상을 막 못 가게 막혀져 있고 이래서 요새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렇게 길게 뽑아서 지어진 아파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길쭉하게 올라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주상복합들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둥식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타워형이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 왜냐면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종행비라고 해서 옆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면적이 긴 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니까 얘는 30층 이상 잘 안 짓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주상복합은 49층 막 이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둥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탑상형으로 많이 아니 타워형으로 많이 올라가게. 이렇게 끼워야 되네요. 네네네. 그리고 판상형으로 갔을 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포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앞뒤가 뚫려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거실에도 창이 있고 주방에도 창이 있어요. 그럼 맞동풍이라고 해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구조예요. 네. 근데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집, 뒷집 붙어 있고 이제 창문이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가 많은 대신에 오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에 조금 괜찮을 수도 있고, 그리고 타워형들이 보통 이제 아파트들이 배치상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동간 간격이 좀 이게 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프라이버시에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항상 이제 모델하우스 가시면 왜 측벽 간의 간격 얼마, 뭐 동간 간격 얼마, 뭐 이런 걸로 막 홍보 많이 하시거든요. 개 짖는 소리 들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소리 안 들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타워형이 더 좋네요. 프라이버시가 더. 네. 네. 리모델링 하면은 만약에 제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한다 그럼 일단 저는 베란다는 한 군데 꼭 남겨두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햇빛에다가 빨래 바짝 말려 입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잡다한 짐이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막 다 하려면 수납하려면은 또 막 장 사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베란다 있으면 거기다가 리빙박스 넣어가지고 잘 숨겨두면은 깜짝같이 내 공간을 눈에 또 안 보이면. 네. 그래서 저는 베란다 진짜 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해서 리모델링 할 때 남겨두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가구를 빌트인으로 짜놓고 싶어요. 모든 벽면을 수납 지옥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 예전에 그 구해줘 홈즈에 동탄에 무슨 그런 아파트가 나왔어요. 진짜 온 벽이 다 빌트인이어가지고 진짜 수납 지옥. 뭘 열면 수납.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다 네. 사놔야 되겠네요. 수납 하나하나. 패티시. 네, 약간, 맞아요. 좋은 표현이네요. 내 집은 깨끗해야 돼. 다들 그런 거 없으시고, 저는 진짜 약간 되게 뭔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일단 싫어서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다 집어넣는. 네네네네네. 빌트인 돼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가구를 넣으면 틈이 생기니까 그 사이로 또 막 먼지랑 그래요? 막 그 뭐 잡동산이 막 들어가잖아요. 고양이가 막 거기 집어 넣기도 하고. 이거 확실히 그렇구나. 빌트인이 깔끔하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옵션 선택할 때 장이나 뭐 그런 걸 많이 선택하시긴 네, 하시거든요. 뭐 팬트리라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그 그쵸. 수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팬트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관 팬트리 있고 이제 주방 팬트리 있고 요렇게. 창고네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그냥 창고. 네, 네, 자기 맞아요. 다 네. 할 수 있는. 요새 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안 하셔도 충분히 쓸만한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남겨두시는 게 단열에도 좋아요. 중간에 한번 막아주니까 훨씬 따뜻하고 훨씬 더위나 뭐 추위 이런 거 한번 걸러주니까요. 베란다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니까 면적만 괜찮으시다고 하면 굳이 확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모델하우스 많이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K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모델하우스를 가서 어떤 걸 좀 위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많이 다니다 보면 어떤 안목을 좀 키울 수 있는지. 일단 모델하우스 가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정말 잘 꾸며놨잖아요. 완전 좋아요. 예.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자주 가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제 생활감이 없다. 예. 그 처음 한두 번 가다 마치 보면 같은 정말 느낌이 내가 이렇게 들어요. 꾸미고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생활감이 없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가다 보면 느껴지시는 게 이제 요 평면에 내가 살기 시작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를 이제 머릿속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면 구성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동선에 관련된 걸까요? 그럼 그쵸? 생활감이라는 네, 게? 생활감이라는 게 내가 주로 거실과 부엌이 연결돼 있는 게 좋은 건지, 뭐 안방과 이제 거실이 가까운 게 좋은 건지, 뭐 이 평면 구성에 따라 이제 내 생활 패턴에 따라 다른 거죠. 나에게 맞는 평면은.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엌을 거의 안 쓰거든요. 혼자 살아서 그런 건지 부엌을 진짜 많이 안 써요. 집에서 밥 자체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파트를 만약에 사게 된다면 부엌이 조금 저기 좀 떨어져 있고 예, 안방이랑 막 드레스룸이 조금 크면서 거실과 공간만 좀 분리돼 있는 요 정도 평면을 원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는 평면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좋을 거예요. 자주 가시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실 거고, 그리고 모델하우스 가서 딱 보면 느껴지시는 게 유상 옵션 선택하는 부분. 이제 돈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주로 많이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이 뭐 에어컨, 뭐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추후에 내가 공사로 할 때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중문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은 매립형으로 설치가 안 될 거예요. 구조적으로 조금 불리하거든요. 미리 공사할 때 설치해 놓은 거랑 다 되고 마감재가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내가 추가로 업체 불러서 설치한 거랑 구조 자체가 조금 받는 게 안정성이 다를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붙이는 거, 요런 거 네, 추후에 설치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천장 뜯어내고 뭐 이렇게 연결하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셔도 괜찮을 거고, 근데 비추드리는 거는 이제 뭐 냉장고나 뭐 빌트인 가전들, 예, 요거는 이제 뭐 떼갈 수도 없어서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예, 이사 갈 때도 문제예요. 근데 똑같은 장이 있으면 똑같이 넣으면 되는데 보통 이게 똑같은 장이 있는 집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보통 저희가 분양 시점에 요 모델로 한다라고 했을 때 준공할 때는 3년 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가전은 워낙 빨리 바뀌니까요. 예, 그래서 그 가격대에 이 돈을 주고 미리 이제 유상 옵션을 선택해 놓으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예. 네네네. 받게 되겠네요. 근데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옷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데 드레스룸이 없다 하면 붙박이장이나 가구는 좀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많이 가봐야지 제가 어떤 구조를 더 선호하는지 또 알 수 있겠네요. 가다 그렇겠네요. 보면 딱 한눈에 막, 와, 이런 데 살면은 정말 거실 탁 트이는구나. 뭐, 이런 내가 원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다들 선호하는 구조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제가 아직 몰랐을 뿐 네. 정말 멋진 구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네. 보라고 하는구나. 네네. 모델하우스 가면은 그냥 자재 뭐 쓰는지 이런 거 예쁜 거 이런 거만 봤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구조였네요. 구조가 제일 중요해요. 못 뜯어 고치니까. 그렇지. 네, 못 뜯어 고치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맘대로 건드릴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리고 자재 좋은 것도 중요하긴 해요. 뭐, 얼마나 좋은 자재를 썼는지. 그 자재 스펙에 따라서 조금 뭐, 이 급도 나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여의주도 이제 술렁하게 만든 유기체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나서 집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책이 계속 나오고 부동산 쪽 기사는 항상 스펙타클한데 다들 자신만의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이번 부동산 정책 변경 중에 사실 제가 좀, 이거 좀 저랑 상관 있다라고 느낀 게
사실 세율 변동 이런 거는 저희랑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그 자산이 크신 다주택자, 분들에게 전매 제한 이런 네. 제도들이 사실 저희 실생활에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아님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근데 6.17 뭐 7.10까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막 22번째가 23번째가 그렇거든요. 정책이. 예. 그만큼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좀 포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만큼 아까 다주택자 세금이 저희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데요. 네. 앞으로 집값의 형성에는 조금 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예. 다주택자에게 주기적으로 큰 세금을 때리면 때릴수록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고. 좀 상관이 있네요. 그쵸. 예. 그렇게 되면은 불이익을 계속 주게 되면은 결국엔 정체되어 있는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 수요 공급 법칙에서 네. 예, 아. 풀리게 되는 거죠. 네. 물량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위가 지금 뭐 수도권 이미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예,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정부의 큰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막 계속 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대책을 또 내놨다가 네. 눈치 보고 또 내놨다가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3번째가. 예. 그래서 막 세금을 매긴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네. 법인으로 회피를 했죠. 네. 근데 법인세를 또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사이사이에 계속 불협화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엔 저희랑 연관성 높은 거는 결국 이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요. 뭐 30대 연끌, 뭐 전세 물량, 뭐 감소, 뭐 전세 대란, 결국 그 사이에서 이제 껴서 눈치 보는 거는 저희인데, 이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괜찮은 물건이 있다. 난 정말 이 집에 살 거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뭐 대출까지 실행해가지고 저는 투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집이 내리면 주위도 같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이사 갈 집도 결국에 내려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게 투기의 대상이다,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대출 껴서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사게 되는 건데 얘가 내리면 내가 타격을 받잖아요. 네, 실거주 입장이 아닐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요거는 실거주 입장이시라면 대출 받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정권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제 부동산 정책이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정권에도 이 정권이 계속 간다, 요 정부가 뭐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이 정책 방향이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고, 부동산 쪽에서 그래서 이 정권을 싫어하는 이유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욕밖에 없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저도 막 들어보면은 사실 물론 저도 제가 낀 세대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아까 부동산 카페도 그렇고 부동산 관련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는 아직 뭐 저한테 장점인지 단점인지 이 법이 나한테 뭘 가져다 줄지 잘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정말 다주택자분들, 부동산 업자분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이기적이시더라고요. 막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도 그 해수동, 해운대, 수영, 동래에 네. 갖고 있는 아파트 절대 안 판다. 무슨 뭐 법인세를 얼마를 때리든 아니면은 뭐 진짜 취득세, 양도세를 얼마를 때리든 우리는 안 팔 거라고. 안 팔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법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다주택자 분들은 정말 많은 건물 갖고 있거든요. 네, 분양권도 뭐 말도 안 되게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물건을 일단은 뺏어와야 돼. 네, 시장이 풀리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공급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런 거죠. 생활이 편리해서 입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몇몇 다주택자 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만든 입지 불패라는 거를
퍼뜨리는 게 아닌가, 그치. 시장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었어요. 네. 그 사람들을 버티는 거거든요. 이 네. 정권이 끝나면 자기네들은 이제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버티지 못하게 쪼오는 게 이제 더 해야 되는 집 없는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가지게 될수록 사실 정권에 따라서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부동산의 빠른 정책을 따라가는 방법과 정보를 얻고 판별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고 유명 칼럼도 읽게 되고 주변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유튜버를 조금씩 보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정보를 얻는 데는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강의도 다 같이 듣고 있는데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뭐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갑자기 또 나왔다 하고 나는 몰랐는데 정책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니까 훨씬 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읽어보려고 하면 뭣도 나오고, 읽어보려고 맞아요. 하면 또 뭣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카페를 가입했는데 거기 있는 정보도 이제 100% 믿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거는 친척이나 지인분들 중에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자문을 구하는 게 제일 제 생각에는 신뢰가 가는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저도 서울에 부동산을 하시는 친척분이 계셔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분한테 여쭤보고 하거든요. 집안의 모든 분들이 그분한테 여쭤보거든요. 약간 전담 자문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좀 네, 물어봐야지. 맞아. 사실 뭐 카페나 이런 데서는 약간 조장하는 그런 맞아, 분위기들이 맞아. 있잖아요. 집값 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입김이 늘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이랑 똑같아요. 진짜 맞아. 그 세력들. 네. 투자 투기가 있는 판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어른들, 저 같은 경우에 또 저희 집안도 그렇고 다들 또 그냥 정말 실거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부동산 지식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임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진짜 이렇게 부동산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시면은 일단 가서 뭐 진짜 이렇게 좀 보고 어디 마트가 얼마나 걸리는지 걸어서 뭐 교통 얼마나 걸리는지 보고 그냥 부동산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셔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되게 많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전 최근에 해봤는데. 네, 같이 있었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안 네. 어렵더라고요. 저는 되게 맞아. 어렵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짧게 있었지만 많은 걸 좀 알게 된 것 맞아요. 같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세력이 있거든요. 어떤 아파트를 띄우려는 세력이 네. 전 있다고 느껴진 게 뭐 예를 들자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돈이 안 된다. 막상 가봤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걸 알려면 직접 가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지 않나. 결국엔 꾸준한 관심과 정확한 자기 판단. 제일 어려운. 맞아요. 그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명품이라도 마음을 먹고 카드를 긁으면 되는데 집은 너무 고액이라서 대출이 솔직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끌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집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주변에서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잡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변화하면서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아까 그 K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평가된 매물이 눈에 보인다거나 아니면 청약이 당첨된다. 그러면 저는 영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지금
남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할 것만 같은 기분만으로 영끌 대출액에 맞춰서 꼼꼼한 사전 조사 없이 그냥 좋아 보이는 집 사는 건 완전 반대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영끌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향후 깜짝 놀랄 만한 매매 차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아파트도 정말 부산은 정말 넓습니다. 이 서울보다 넓은 부산에서 손꼽아 보자면 손발가락 다 합쳐서 20개잖아요. 이 안에서 충분히 꼽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좋은 아파트 사실 만한 여력이 되는 20, 30대, 전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는 되게 공격적일 수 있고, 저만의 생각인데,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류 대기업 또는 본인이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에는 평범한 회사 다니는 20, 30대 분들은 연차별 저축액이 사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냉정하지만 비슷하게 적게 다들 그렇게 모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뭐 주위에서 대출 이율 뭐 1%에 빌렸다, 뭐 대출액이 뭐 1억, 2억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솔직히 시중 1금융권 은행은 절대 일반 회사원한테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에 몇 억의 대출액을 빌려주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심사 승인이 절대 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끌 조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가정이. 영끌을 한다. 이거 자체가 일단 안 되고, 뭐. 뜨거운 영혼이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영끌이 꼭 대출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파 찬스 써야죠. 맞죠. 네, 근데 정말 슬프게도 정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부모님 찬스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매달 법이 바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상황에서 영끌을 해서 청약 이외의 방법으로 무작정 집을 산다. 이거는 주식으로 생각하자면 본인의 전 재산이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상승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5년 동안 만약 집값 하락이 있더라도 이걸 감내할 수 있는지 이런 예산 범위를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뉴스에서도 말하듯이 집값은 분명 계속 우상향하겠지만 대출 지금 당시에 저금리였어도 3년, 5년 후에도 지금처럼 저금리라는 보장이 일단 없고 오히려 코로나 종식에 맞춰서 미국이 금리 인상함에 따라서 눈치를 보다가 한국도 분명히 인상할 게 뻔합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정책 기조가 공급을 늘리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 상승론자 분들과 다르게 한 번이라도 집값이 된다면 네, 그럼 정말 상승론자 그분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자.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영끌 대출 반대하고요. 만약에 영끌 대출했다 해도 대출 자체가 거의 3억, 4억 이렇게 되면은 이게 주담대에서도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요게 1, 2년은 정말 장난이죠. 몇천 원 내고 몇만 원 내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장난이에요, 사실. 근데 3, 4년 차 되면은 거짓말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갚아야 될 돈이. 맞아요. 이거 정말 고액 연봉자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집값이 안정하게 돼서 떨어졌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는 이미 고점에 샀어. 그러니까. 그럼 어떡할 거야? 나는 오를 거라 생각하고서 그냥 빚을 레버리지 풀로 써서 들어갔는데 이제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만약에 일어나면 한 개인의 일상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주담대 계속 오르고 있죠. 그쵸. 그래, 지금 또 대출을 좀 쪼이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네. 주담대를 줄이고 주담대 지금 금리도 올리고 있는 실정이고 주담대를 줄이고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죠.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패닉 바잉이 유행이고 주위 사람들이 일단 사고 보자 이렇다 하더라도 팔랑팔랑 거리시거나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런 시기에는 좋은 매물을 보는 눈을 키우는 그런 시기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아쉽지만 여의주의 자기만의 방을 갖기 위한 여정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기만의 방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댓글이나 인스타로 알려주시면 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에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이야기를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여의주가 그리고 만든 썸네일과 일러스트를 구경하러 오시면 됩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